나와 당신이 지나왔거나 앞으로 지나가게 될 순간들. 김형주 에세이. 모든 날의 로그인. 김형주. 충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수료했다. 2002년 에세이 문학에 에세이가 당선되고 2008년 작가세계 소설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펴낸 책으로는 소설집 빨대들, 장편소설 원동중 야구부, 공학 에세이 청소년을 위한 공학 이야기, 에세이집 모든 날의 로그인 등이 있으며 다수의 에세이 및 소설 공저가 있다. 지금도 여전히 인적이 드문 오후 3시에 산책을 즐기고 일상에서 느낀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유튜브로 배운 홈베이킹에 심취해서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든 빵으로 가족을 고문하는 취미가 생겼다. 작가 노트. 단 한 줄도 쓸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조금만 모니터에 집중하면 눈앞이 흐리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머리는 무겁고 어깨는 뻐근했다. 슬럼프가 지나쳐 나태의 골이 깊어진 까닭이었다. 아무래도 작가로서의 생명은 끝인가 싶었다.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끝이라는 게 스스로 부끄럽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았다.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날들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로에서 우연히 한 나무와 마주쳤다. 내 키에 거의 서너 배쯤 되는 듯한 나무의 이름은 안개나무였다. 안개나무를 처음 본 그 순간 나는 허상을 본 것 같았다. 나뭇가지에 뭉게뭉게 얹힌 꽃들은 마치 구름이 내려앉은 것 같기도 하고 털뭉치를 풀어놓은 것 같기도 했다. 그 광경이 마냥 신비롭고 몽환적이어서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았다. 안개나무의 꽃말은 희망의 내일이라고 했다. 왜 그런 꽃말이 붙었을까 궁금했는데 열매를 보고서야 수긍이 갔다. 열매들은 실처럼 가느다란 털 끝에 좁쌀만한 크기로 달려 있었다. 마법의 빗자루 같은 실에 달려 있다가 때가 되면 어디론가 날아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안개인 듯 구름인 듯 모호하게 보였던 꽃들은 열매 자루에 달린 극세사 같은 털들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세계가 있었다. 그날 이후 수시로 안개나무를 보러 갔다. 내친 김에 점점 동선을 넓혀서 근처 숲에도 드나들기 시작했다. 숲은 갈 때마다 새로웠다. 비밀스럽고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지는 숲은 탐사의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이었다. 숲에 갈 때마다 절망의 늪에서 한 걸음씩 빠져나오는 기분이었다. 그러는 동안 머리도 차츰 맑아지기 시작했다. 자꾸 걷다 보니 깨졌던 생체 리듬도 점차 회복되었다. 덕분에 난 다시 쓸 용기를 얻었다. 이 책은 일상에서 내가 만나고 소통했던 것들에 대한 순간의 기록이다. 꽃, 나무, 사람, 심지어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하찮고 질이 멸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지나온 모든 시간을 진심으로 대하고 싶었다. 그게 지구 행성에서 잠시 머물다 가야 할 내 책임이자 의무일 것 같아서였다. 다시 시작된 연록의 계절에 김형주. 일장. 봄. 약속. 그날 소녀가 가려던 끝은
미세먼지를 걷어낸 하늘이 오랜만에 맑고 깨끗한 날이었다. 강변의 아파트가 수면에 비쳐서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었다. 언뜻 보면 가라앉았던 수중 도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기도 했다. 소녀는 그날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풍경 앞에 서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까? 말괄량이 삐삐처럼 코끝이 살짝 들린 천진한 얼굴에 팔다리가 유난히 가는 소녀였다. 소녀는 나무 의자 몇 개가 놓여있는 작은 쉼터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먼 발치에서 본 소녀의 표정은 몹시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쉼터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행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무심코 그 앞을 지나가는 나를 소녀가 불러세웠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몹시 여리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하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소녀는 갑자기 울먹이면서 다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끝이 어디예요? 뭐? 끝? 네, 끝이요. 소녀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끝이라니? 실로 막연하고도 모호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곧이어 소녀가 말하는 끝이 동네에서 멀지 않은 시와 시의 경계 지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그곳에는 끝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경계석이 세워져 있었다. 잠시 생각하던 나는 경계석이 있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길 왼쪽에 끝이라고 표시된 기둥 하나가 나올 거야. 네가 찾는 끝은 아마도 거기가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녀는 울상이 되어 말했다. 엄마가 자전거 타고 끝까지 갔다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리 달려와도 끝을 모르겠어요. 벌써 2시간 이상 왔는데 끝이 안 보여요. 알고 보니 소녀는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 놀러 왔던가 보았다. 그런데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주변에서만 맴돌자 보다 못한 엄마가 끝까지 한번 갔다 오라고 한 걸 순진한 소녀가 정말 끝을 찾아 달려온 거였다.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는지 소녀의 온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느다란 팔다리에 미세한 경련이 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끝을 향해 달려온 소녀보다도 정확한 거리를 제시해주지 않은 소녀의 엄마가 더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의 막다른 지점도 아니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자전거 도로에서 끝이라니. 나는 소녀를 옆에 있던 의자에 앉히고 핸드폰을 내밀었다. 소녀가 헤매고 있는 사이 걱정하고 있을 가족을 위해서였다. 마침내 제 엄마와 통화가 된 소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는지 왜 끝까지 갔다 오라고 했냐며 역정을 냈다. 소녀의 엄마는 정확히 1시간 후에 찾아왔다. 끝을 찾아 무작정 나섰던 소녀는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비처럼 팔랑팔랑 사라지는 소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국어사전에서의 끝은 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 긴 물건에서 가느다란 쪽의 맨 마지막 부분, 순서의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명확하면서도 모호한 것이 끝이다. 세상에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진정한 쓸쓸함을 느끼고 싶을 때 세상의 끝인 우수아이아에 가보라고 권한다. 바람의 땅인 파타고니아의 맨 끝에 있는 우수아이아에 가서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노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체험하지 못한 허무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며칠만 있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알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끝이란 단어는 시작이란 단어보다 친숙하다. 사람들은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가 아니라 우리 한번 끝장을 볼까?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끝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기도 한다. 흡사 인생살이가 끝을 보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일의 끝, 욕망의 끝, 사랑의 끝, 실패의 끝, 인생의 끝. 그 어떤 수식어가 붙더라도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역설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끝에 이르러 비로소 돌아갈 길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을 아직 더 많이 살아야 할 소녀에게 끝이란 것은 연필의 끝 부분처럼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전거를 타고 끝을 찾아 내달렸을 것이다. 아마도 소녀는 그날 일을 계기로 어렴풋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세상 사는 일은 그처럼 시작과 끝을 수없이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쓸 수 있을까? 나도. 한의사는 내게 남아있는 정신적 에너지가 거의 바닥이라고 했다. 대학병원을 한 달 이상 다녀도 낫지 않는 위 통증 때문에 소문 듣고 찾아간 한방병원에서였다. 그가 내린 결론에 의하면 내가 겪는 통증은 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된 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타솔이라는 호르몬 이상으로 몸의 장기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기고 정신적 에너지조차 고갈된 상태라는 거였다. 육체적 에너지가 정신적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면서 바야흐로 내 인생 최고의 무기력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한방치료를 하면서 통증은 점차 나아졌지만 무기력에서 오는 우울감은 쉽게 극복할 수가 없었다. 책이라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서점에서 몇 권의 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구매한 책들은 배달된 그대로 방치되다가 간신히 포장지만 벗겨진 채 책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흐드러지게 피었던 벚꽃이 천천히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지는 벚꽃이 안타까워서 늦은 밤 공원 산책에 나섰다. 밤에 본 벚꽃은 더 아름답고 몽환적이었다. 뽀얀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벚꽃은 희다못해 투명했다. 분위기에 취해 천천히 벚나무 아래를 걷던 나는 갑자기 시작된 이상현상 때문에 제자리에 멈춰섰다. 희끄무레한 뭔가가 번쩍대면서 마구 흩날리고 있었다. 난 희끄무레한 그것이 떨어지는 꽃잎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떠도 여전히 눈앞에서는 꽃잎 아닌 꽃잎들이 난분분했다. 눈에 생긴 모든 증상이 어쩌면 안구 건조증 때문인 것 같아서 수시로 인공 눈물도 사용했다. 하지만 나아지긴커녕 점점 심해지기만 해서 눈앞에 검은 시로락이, 아니 그을음 비슷한 것들이 둥둥 떠다녔다. 시도 때도 없이 시야를 방해하는 그것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눈을 깜빡거렸다. 그렇다고 눈에 통증이 있는 건 아니었다. 문제는 안구 주변에 섬광처럼 강한 스파크 현상을 동반한다는 거였다. 캄캄한 밤에도 마치 누군가가 내 눈동자에 손전등을 들이대고 장난하는 것처럼 눈앞이 심하게 번쩍거렸다. 눈이 불편하다 보니 뭔가에 집중하기가 더 힘들었다. 대체 이게 웬 변이지? 마침내 내 싱싱한 세월은 다 가고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결국 고민 끝에 동네 안과를 찾았다. 그런데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2시간 반이나 기다리라는 거였다. 종합병원도 아닌 동네 병원조차 예약을 해야 할 만큼 환자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2시간 이상 버티기에 딱 좋은 곳을 찾다가 근처 도서관에 들렸다. 도서관 로비에는 무료함을 달래려는 노인들이 무리지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종합열람실에도 몇몇 노인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잠시 각양각색으로 잠든 노인들을 바라보다가 신간 도서가 진열된 책장을 둘러보았다. 문득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77세의 글을 잃어버린 작가 테오도르라는 부제가 붙은 다시 쓸 수 있을까였다. 책은 정신적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작가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를 위기에 봉착한 테오도르 칼리파티데스가 인생의 후반기를 담담하고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에세이 형식이었다. 두께도 얇은 데다가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점에서 왠지 모를 동지애가 느껴진 나는 얼른 책을 뽑아들고 잠시 노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신기하게도 책은 첫 페이지부터 잘 읽혔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테오도르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과 예약 시간에 맞추느라 책을 절반도 읽지 못한 나는 결국 그 책 한 권만 대출하기로 했다. 어차피 다른 책은 대출한다 해도 아예 펼쳐보지도 않거나 끝까지 읽을 자신도 없었다. 안과 의사는 어쩌면 망막이 찢어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내 눈에 안약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는 진료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라고 했다. 점안액 때문에 불투명 비닐을 덮어 쓴 것처럼 눈앞이 침침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펼쳤다. 테오도르가 문학적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빨리 알고 싶었다. 다행히 테오도르는 이번 책을 통해 작가적 생명은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았다. 모든 책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달이었다라는 그녀 말대로라면 이번에 쓴 책을 디딤돌 삼아 다음번 책도 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안과까지 와서도 눈을 쉬지 않는 나를 보다 못한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졌다.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간호사의 말에 나는 슬며시 책장을 덮었다. 그러고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책 뒷표지에 있는 문구를 읽어보았다.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도 후지게 쓰는 것이 두려웠다. 라는 작가의 말이 도들새김처럼 선명해 보였다. 검사 결과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문증이라고 했다. 의사는 비문증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며 염증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해 주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갑자기 서글퍼졌다. 수술도 소용없다는 비문증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한 건 아니었다. 내가 정작 슬펐던 건 글다운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한 주제에 정신적 에너지가 그처럼 쉽게 바닥난 내 저질 체력과 한계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그날 난 약국에서 받은 약을 계산대에 놓고 나올 만큼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 그건 테오도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아니 다시 쓸 수만 있다면 몸의 통증이나 비문증 따위는 평생 동반하고 살아도 좋겠다는 거였다. 계절이 깊어가면서 거리마다 이슬 젖은 낙엽이 융단처럼 깔리던 날 우연히 찾은 고궁에서는 공예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저 고궁의 뜰을 거닐며 가을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텐데 무료 전시회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히 호사하는 기분이었다. 전시회는 목공예와 석공예 작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전시장으로 이어지는 계단 양쪽에는 다양한 모습의 석조 불상들이 늘어서 있었고 안에는 창덕궁과 근정전을 실물 그대로 축소해 놓은 목공예 작품들과 섬세하게 조각한 불상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품 중에 특별히 관람객의 인기를 끈 것은 한 손에 술병을 들고
배꼽을 드러낸 익살스러운 표정의 포대 화상이었다. 아무리 과묵한 사람이라도 해학적인 모습의 포대 화상 앞에서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것 같았다. 나는 팔등신의 관능미 넘치는 불상과 흰 소의 등에 앉아 피리를 부는 선제 동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만큼 앙증맞은 소품들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런데 전시장을 한 바퀴 다 돌 무렵 한 작품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다소 특이한 모양의 석공의 작품이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시작과 끝이 맞물린 둥근 형태의 작품은 아랫부분은 두툼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가늘었다. 언뜻 보기에 돌로 만든 작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질감이 유연해 보였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작품의 소재를 확인했다. 순간 서늘한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분명 돌이었다. 작품명은 윤회. 작가의 이름은 고석산이었다. 그 이름은 아주 오래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오직 돌과 함께했다는 그는 석공예라는 작업에 대해 단순히 돌을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는 수신제가의 길이라고 했다. 석공예가로서 그의 초창기는 그저 남의 작품을 묘사하거나 베끼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그 시절의 작품을 보면 그저 의욕만 앞선 모습이 있을 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돌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돌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회를 보면서 갑자기 우울해졌다.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고뇌가 읽혀서였다. 어쩌면 내가 제대로 된 글을 쓰지 못하는 것도 문학의 결을 읽지 못해서인 것 같았다. 많은 작가가 훌륭한 작품을 써내고 그 작품들이 호평을 받는 이유는 결을 읽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다. 문학의 결을 읽고 소신 있게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나도 그 결을 읽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들을 살펴보았다.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처럼 조잡하고 유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글들을 끌어안고 있었는지 한심스러웠다. 나는 파일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동안 공들여 쓴 글들이 삭제 키를 누를 때마다 재빨리 휴지통으로 배달되었다. 파일을 모두 지우고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하는 순간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재빨리 휴지통을 비웠다. 캡슐 속의 고해. 난생 처음 MRI 검사를 했다. 그동안 알아왔던 요통이 결국은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필요로 했던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 검사 기계는 한 사람이 누워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공간으로 설계되었다는 수면 캡슐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캡슐 안에서 부동자세로 누워있는 시간은 한마디로 끔찍했다. 정작 코끝에 닿을 것처럼 낮은 천장은 수면 캡슐이 아니라 내 몸에 꼭 맞는 관처럼 느껴졌고 아무리 진정하려고 해도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은 공포심을 자극했다. 나는 눈을 감고 애써 생각을 하나로 모았다. 문득 기차를 타고 남해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내 또래의 대부분이 그런 추억이 있듯이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선생님들의 얼굴에 립스틱이나 매직펜을 칠하고 시침을 떼면서 재미있어 했다. 간혹 선생님들이 역정을 내기도 했지만 우린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라며 손뼉을 치면서 의기양양했다. 몇몇 선생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지명한 분이 있었다.
마른 몸매에 얼굴이 유난히 길어서 별명이 마린 미술 선생님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말리고 싶었다. 그분은 나에게 미술적 감각이 있다고 칭찬해준 유일한 분이었다. 학기 초 그분에게서 받았던 첫 수업 시간에 색종이를 스케치북에 붙여 추상적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역력했지만 정작 수업을 마치고 선택된 것은 내가 만든 작품이었다. 그분은 여러 작품 중에서 유독 내 작품만을 뽑아 반 아이들 모두에게 돌아가며 보게 한 뒤 교실 뒷벽에 걸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환경 미화를 할 때마다 몇몇 아이들과 함께 교무실 복도를 장식하거나 늦게까지 선생님을 돕기도 했다. 어린 마음에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았던지 당시 그분은 요즘의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나의 우상이었다. 남해로 가는 도중 많은 터널을 거치며 여러 번의 기회가 왔어도 아이들의 부추김이 점점 심해졌어도 나는 집에서 몰래 집어온 빨간 립스틱을 끝내 사용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분은 다른 아이들에 의해 얼굴 가득 추상화가 그려졌다. 한번 웃으면 하회탈처럼 주름이 잡히던 선생님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또다시 엄청난 소음이 울렸다. 드릴로 뭔가를 뚫는 소리와 천둥 소리가 혼재된 소리였다. 내가 누워있는 공간이 바깥 세상과 영원히 단절된 것 같은 두려움도 느껴졌다. 언젠가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보았던 미라 박물관이 떠올랐다. 광대한 중국의 고분에서 요즘도 심심찮게 발견된다는 생생한 미라들과 뭉크의 그림 절규에서처럼 얼굴이 일그러진 여인 미라는 거의 충격적이었다. 해설자는 뇌전증을 앓아 잠시 기절했던 여인을 사망으로 간주한 가족들이 관 속에 넣어 매장한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인 듯 화면에 비친 여인의 두 눈은 크게 부릅뜬 채였고 갈퀴 같은 두 손은 가슴을 쥐어뜯는 자세였다. 나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여인이 좁고 어두운 폐쇄 공간에서 죽음을 맞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 생각해 보았다. 생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을 떠올릴 겨를이나 있었을까? 내가 여인의 죽음에 뒤늦은 애도를 표하는 순간에도 소음은 지속해서 나를 고문했다. 나는 캡슐 안에서 그대로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심령학자들에 의하면 영혼이 육체를 이탈할 때 제일 먼저 겪는 일 중에 하나가 터널 통과 의례라고 한다. 귀에 거슬릴 정도의 소음을 헤치며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가면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찬란한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티베트 마법의 서에서는 육체에서 이탈한 영혼이 갑작스럽게 닥친 환경을 잘 인식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사후 라마승의 충고를 듣고 따르는 영혼은 신의 세계와 향기로운 장소로 통하는 길을 보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세에 후회를 남기고 죽은 사람은 생전의 행위에 따른 응보에서 벗어날 기회는 물론 천상의 행복에 이르는 길마저 닫혀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계속되는 굉음 속에서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과연 나는 사후에 찬란한 빛의 존재를 만나서 천상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걸까? 혹자가 말하기를 나이 40을 넘기게 되면 늘 자신의 서랍을 정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 서랍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끝까지 남겨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캡슐 안에 누워있는 시간이 성찰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렇게라도 달리기를 멈추고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여겨졌다. 취약한 부분이 밝혀져서 수술하고 안 하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몸의 수술이야 외과적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터였다. 마침내 소란스러운 기계음이 멎으면서 고요가 찾아왔다. 캡슐 밖으로 나와서
질끈 감고 있던 눈을 뜨는 순간 환한 형광등 불빛이 가장 먼저 달려들었다. 캡슐 속에서 자문한 것에 대한 답은 얻어지지 않았지만 고해성사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가뿐했다. 문제를 알았으니 답은 언젠가 얻어질 것이었다. 다만 그 시기가 늦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짙고 푸른 외로움. 충무로역은 환승역이라서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더구나 역사에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두를 파는 가게까지 있어서 호객 행위를 하는 판매원의 외침도 그 북적임에 한몫한다. 그러나 전혀 불쾌하진 않다. 느긋하게 걸어가다가도 생동감 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목적지가 선명해지면서 걸음이 빨라진다. 그날도 구두 판매원의 외침을 들으면서 개찰구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애잔하고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엘콘도 파사였다. 가끔 지하철역에서 벌어지는 미니 콘서트로 생각한 나는 멜로디를 따라갔다. 지하철 무대에서 뉴 깐친난이란 그룹이 공연 중이었다. 그들은 잉카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에콰도르 오따발로 출신의 남녀 혼성 그룹이었다. 뉴 칸친나는 에콰도르 원주민어인 끼추아어로 우리들의 길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곡은 영혼을 울리는 소리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가슴이 뭉클하다. 덕분에 음반을 잘 사지 않는 나조차도 그들의 음반을 2장이나 샀을 정도다. 나는 몇 겹으로 에워싼 사람들 틈에 끼어 그들의 연주를 감상했다. 그날따라 음악이 경쾌해서인지 몇몇 젊은이들이 무대 앞에서 춤을 추거나 발을 구르면서 박자를 맞췄다. 그렇잖아도 듣기 좋은 음악이 젊은이들의 추임새가 곁들여지자 더 흥겹게 들렸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열렬한 박수로 뉴 깐친난을 연호했다. 비록 지하철 무대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였지만 하루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인상적인 무대였나 보았다. 나 역시 감동의 여운이 남아서 엘 콘도르 파사를 흥얼거리며 천천히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플랫폼에는 유난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의뢰 그렇듯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쯤이면 거리는 온통 모임 인파로 술렁인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말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바로 내 옆에도 그런 부류로 보이는 남자들이 옹기종기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연말 모임에 참석해서 기분 좋게 한잔 한 탓일까?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상기되어 있었다. 언뜻 대학교 어쩌고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 대학 동창 모임에 다녀오는 길인 것 같았다. 남자들은 전동차에 올라서도 출입구 쪽에 몰려서서 여전히 이야기꽃을 피웠다. 점잖은 외모들답게 나직나직한 그들의 대화는 승객들의 신경을 긁거나 거슬리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한두 정거장쯤 갔을 때였다. 갑자기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낮은 노랫소리가 들렸다. 일행 중 한 명이 귀에 익은 올드팝을 흥얼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남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스크럼을 짜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바리톤과 테너가 적당히 섞인 제법 듣기 좋은 음색이었다. 승객들은 갑자기 벌어진 즉석 콘서트를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받아들이는 표정이었다. 더러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손가락으로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마침내 노래가 끝나고 난 뒤 처음 노래를 시작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 이 노래 있잖아. 옛날 노래인데도 가사가 좋아서 지금도 즐겨 불러. 그래, 나도 이 노래 들으면 꼭 10대로 돌아간 것 같아. 다른 남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남자는 자신의 젊은 한때가 그 노래와 함께 딩동댕 가버린 것 같다고 했다. 아마도 그들은 젊은 날의 객기를 떠올리며 용기 있게 즉석 콘서트를 열긴 했지만 세월의 무게는 떨쳐버리진 못한 듯했다. 계속된 그들의 대화로 미루어 짐작할 때 그들은 각자 집에 도착해서도 가버린 젊음과 낭만, 추억으로 인해 한동안 쓸쓸할 것 같았다. 남자들이 각자의 목적지에서 한두 명씩 내리는 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내 나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한 해가 가고 다시 새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두렵다 못해 끔찍했다. 지하철 무대에서 얻은 감동은 짙고 푸른 외로움의 늪으로 가라앉았다. 나이 들어감에 대한 중압감이 원인인 그야말로 원초적 외로움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원숙하고 현명해진다는 말도 넬슨 만델라가 74세에 대통령이 되었고 윈스턴 처칠이 77세에 수상에 재선되었다는 말도 괴테가 83세에 파우스트를 쓰고 피카소가 89세에 자화상을 완성했다는 말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순간은 온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라는 미국의 작가이자 글쓰기 강사인 나탈리 골드버그가 쓴 책이다. 출간 당시부터 미국인들의 글쓰기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100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 각국으로 번역되어 글쓰기에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양서로 자리 잡고 있다. 전반적인 책의 내용은 25년간 글쓰기를 해온 저자의 글쓰기 노하우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빠져들다 보면 단순한 글쓰기 작법이 아닌 자기 개발서로도 읽힌다. 그처럼 이 책은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봐야 할 지침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글쓰기가 매번 지도 없이 떠나는 새로운 여행이라고 말한다. 특히 첫 생각은 참신함과 영감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감이 오는 순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글쓰기를 위한 몰입과 이야기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현상을 넘어 삶을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도 한다. 글쓰기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될 때도 멈추지 말라고 충고한다. 자신을 믿고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 보라는 것이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딛고 있는 장대에서 과감히 발을 떼라고도 한다. 뭔가 특별한 것을 쓰고 싶다면 자신을 짓누르는 것에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천국이며 누구나 천재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라고 한다. 하지만 진실을 담아 쓴 작품이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과감히 다른 글을 쓰라고 한다. 그처럼 저자는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글쓰기 철학을 진솔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덕분에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글쓰기를 겁내거나 머뭇거리던 사람조차도 얼른 책상 앞에 앉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기 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글쓰기 작법론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은 좀 특별했다. 책을 펼치자마자 단숨에 읽어버릴 정도로 문장은 세련되고 간결했으며 몰입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작가의 의식세계에 합류하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랬던 책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한 건 얼마 전이었다. 잦은 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에 닻을 내리던 순간이었다.
언제부턴가 온몸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무리 노화가 진행되는 중이라곤 해도 그 정도가 심했다. 급기야 병원 순례가 일상이 되었고 이런저런 검사와 수술 비용으로 쓴 액수만 해도 엄청났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짧은 글 한 편 못 쓰고 세월을 보냈다. 노는 것도 습관이라고 점점 더 책 읽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생각해보니 노트북을 열고 10분 이상 안 잡은 기억이 까마득했다. 자칫 자판의 순서까지 잊을 판이었다. 적어도 남은 생을 오직 글 속에 파묻히겠다는 갸륵한 결심을 했던 나로서는 글쓰기를 멀리한다는 자체가 고통스럽다 못해 고문처럼 여겨졌다. 그런 나를 보다 못한 누군가가 그냥 쓰면 되지 뭘 그러냐? 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나는 거의 힐난에 가까운 말투에 상처를 받았다. 그의 말대로 그냥 써서 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미가 실을 뽑아내듯 의도했던 문장이 술술 쏟아져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던 어느 날 전주 최명희 문학관에서 최명희 선생의 육필 메모 하나를 보았다.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문장이었다.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최명희 선생은 평생을 대하소설 혼불에 매달린 사람이었다. 난소암을 앓던 그녀는 죽기 전까지 소설을 썼지만 끝을 맺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글쓰기의 고통은 적어도 그 정도의 레벨이 되어야만 토로할 수 있는 거였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책꽂이에서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를 찾아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았다. 놀랍게도 몇 장 읽자마자 새삼스럽게도 이런 문장이 보였다. 글쓰기 공부는 1차원적 과정이 아니다.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A에서 B를 거쳐 그 다음 C로 가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없다. 이것이 내가 글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진실이다. 충치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발목 골절을 당한 사람과 똑같은 처방을 내릴 수 없듯 이 책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왜 그동안 한 줄도 쓰지 못하고 방황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건 몸이 아픈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나는 책을 덮고 노트북을 열었다. 한 문장이라도 빨리 쓰고 싶은 생각에 가슴이 뜨거웠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예술은 무엇일까? CGV에서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영화는 37세에 권총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다루고 있다. 빈센트가 사망한 1년 후 우편 배달부이자 빈센트의 절친인 조셉은 아들 아르망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 그것은 빈센트의 동생 테오에게 전해주기로 한 편지를 대신 전달해 달라는 거였다. 하지만 테오는 이미 6개월 전에 사망했고 아르망은 주인을 잃은 편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 찾아 나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빈센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영화는 아르망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빈센트의 죽음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퍼즐처럼 맞춰 나간다. 그러나 빈센트의 자살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의문을 남긴다. 러빙 빈센트는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을 본뜬 유화를 초당 12장씩 그려서 완성한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0명이 넘는 화가들이 62,450점의 유화 프레임으로 10년에 걸쳐 만들었고 스크린에 재현된 고흐의 작품만 해도 130여 점이라고 한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펼쳐지는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서 눈이 호강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작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던 건 그가 남긴 그림들이 아니라 그가 편지에 남긴 말이었다. 나는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어느 해 연말 소설 한 편으로 그 해의 작품상을 받고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하던 순간이 생각났다. 그때 난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오래도록 마음 따뜻해지는 글을 쓰겠다고. 지금 난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찬바람이 불고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계절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되면서 마음도 자꾸 변한다. 러빙 빈센트가 날 부끄럽게 한다.